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2025년 세계 이 경제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많은 분들을 뵙고 여쭤보면 대공황 온다, 경제 위기 올 것이다 이렇게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이 경제 위기 온다, 대공황 온다 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까지는 저도 알지 못하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중립적인 시각에서 경제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 인물이나 특정 전망을 의존하기보다는 주요 국제기구들, 주요 경제 연구기관들의 전망치를 고루 들여다보셨으면 좋겠다. IMF, 월드뱅크, OECD와 같은 국제기구들의 경제 전망 꾸준히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주요 연구기관들의 전망도 같이 비교하면서 보시면 좋겠다.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렇게 나열했던 기관들은 그 어떤 기관도 단 하나의 기관도 빠짐없이 대공황 올 것으로 전망하지 않습니다. 경제 위기 올 것으로 전망하지 않습니다. OECD 같은 경우도 이번 전망서를 내면서 이 전망서에 부제가 이렇게 담겨 있는데 resilience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나 in uncertain times, 그러니까 불확실한 시간이 온다, 불확실한 시간이다,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건 맞지만 그 안에서도 나름 resilient하게 세계 경제가 좀 억눌렸다가 점차 회복되고 있기는 하다라고 이 주제를 통해서 이 OECD의 전망 포지션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경제 위기라고 판단하긴 어렵겠다. 제가 지금 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만 이 OECD 경제 전망 보고서에 대한 이 짧은 부제를 조금 늘려보면 OECD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글로벌 그로스가 to remain resilient, 여전히 다소 잘 회복되고 있는, 유연하게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다. 25년, 26년. 물론 저성장 고착화지만 경제 위기로까지 가진 않는다. 뭐에도 불구하고 despite significant risk, 굉장히 중대한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5년, 26년 나름 경제가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이다. 경제가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좋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대공황, 경제 위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좀 드라이하게 저의 의견보다는 OECD 경제전망 보고에서 이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는 이 전망에 기초해서 OECD는 세계 경제를 또 한국 경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큰 기조적인 흐름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고 또 정부 정책은 가계의 또 대응 전략은 또 기업의 경영 전략적 대응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그 시사점을 한번 판단해 보시는데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OECD가 내놓은 이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는 빨간색 선을 보세요. 세계 경제가 계속 L자형 경기 둔화, 저성장 고착화, 경기 침체라고 볼 수 있겠죠. 세계 경제가 평년 성장률이 약 3.7%였어요. 지난 2010년대 평균 성장률이요. 3.7% 수준에서 아예 레벨 다운 된 채 지금은 3% 초반대, 3.12%대의 성장률로 내려앉은 겁니다. 여전히 불확실성은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경제 위기까지는 아니고 저성장 고착화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OECD의 한 문장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세가 전망된다. 뭐라고? To remain stable. 나름 저성장 고착화지만 그렇다고 경제가 불안하게 전개되기보다는 나름 스테이블하다라고 평가를 한 것은 OECD는 어쨌든 경제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의견을 드려봅니다. 또 OECD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제가 여러분께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세계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되고 있지만 2024년 3.3%, 25년도 3.3%, 26년 3.2% 성장세가 이렇게 주춤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와 같은 나라는
G20 국가 중에 가장 높은 성장률 6.8%를 보이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5.1%로 높은 성장세를 유지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중국이 5% 성장이 처음으로 깨진 그런 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대외적인 충격이 없는 국면에서 말이죠.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때는 이미 5%가 훨씬 깨진 채로 움직였었죠. 그건 예외로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더 주목할 것은 24년 가장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는 인도가 2025년, 2026년 그 높은 성장률을 유지합니다. 인도네시아도 그 높은 성장률을 유지합니다. 오히려 올해보다 내년 더 높은 성장률로 지속될 것으로 OECD는 전망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려운 국가들이 있고 또 아르헨티나와 같은 굉장히 경제 위기 상황에 놓인 그런 나라들도 분명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예외가 되는 그 밖에 다른 나라들은 오히려 고성장을 지속하니 세계 경제가 평균적으로 나름 스테이블하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우리 기업이 어떤 방향으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 나갈 것인지, 정부는 어떻게 이 수출 구조를 인도나 인도네시아와 같은 유망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구조를 개편해 나갈 것인지, 그 정책 방향에도 상당히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고, 가계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도 투자라는 관점에서 혹은 퇴직연금 저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떤 것을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인도 ETF를 비중을 늘린다든가 어떤 식으로 가계의 어떤 자산관리 전략에 있어서도 달리 가져갈지에 대한 메시지를 충분히 주고 있다라고 함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OECD가 세계 경제가 이렇게 흘러가는 와중에 다소 긍정적으로 설명한 이유는 2022년에 찾아왔던 초인플레이션, 41년 만에 찾아왔던 이 고물가 기조에서 물가 상승률이 이제 다소 안정화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이 너무나 높은 고물가가 세계 경제에 하방 압력을 줬는데, 근데 이 물가 상승률이 점차 2%라는 목표 물가에 부합하게 떨어지고 있으니 통화정책 기조도 이제 완화적으로, 경기 부양적으로 전환해 나갈 만한 여지가 있다. 그게 어쩌면 세계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OECD가 던진 이 키워드, 이 노란색에 있는 키 센텐스 하나 잠깐 읽어드린다면, 물가 상승률이 continue to decline,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 To be increasingly in line with central bank target.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각 중앙은행들이 목표 물가로 선정하고 있는, 미국은 2%, 우리나라도 2%, 세계 각 중앙은행들이 목표 물가로 결정하고 있는 그 타겟에 가깝게 접근하고 있다. 점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것은 긍정적인 표현이죠. 다만 여러분이 이미 체감하시는 물가, 이미 높게 치솟은 그 물가에서 여전히 2% 물가가 또 상승하고 또 2% 상승하니 우리가 현실 경제에서 경험하는 그 고물가 부담은 가중되는 게 맞죠. 그러나 통화정책 관점에서 목표 수준에 부합하는 물가 상승률로 접근하고 있다 보니, 그러면 통화정책 기조를 충분히 전환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게 경기 부양적으로 작동할 것이다 라는 OECD의 전망입니다. 역시 인플레이션율이 보시는 것처럼 재화와 서비스로 구분했을 때 재화의 경우 굉장히 강하게 하향 안정화되고 있고, 서비스 물가가 아직도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을 뿐인데 이 서비스 물가마저 하향 안정화된다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당 부분 둔화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OECD의 진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좀 어려울 수 있겠는데요. 이 파랑색은 목표 물가에 이미 부합한 나라들이에요. 초록색은 목표 물가에 거의 근접한 나라들이에요. 목표 물가가 2%면 물가 상승률이 3% 언더에 있는, 2몇 %에 있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과 초록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많아지고 있죠. 그리고 주황색은 그 목표 물가를 상회한 채, 예를 들어 목표가 2라고 한다면
3에서 4% 수준, 그 중에 달하는 나라니까 점차 이런 나라들도 초록색이나 파란색으로 편입되어 갈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우려했었던 22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목표 물가를 크게 상회했었던 그 국면에서 벗어나서 이제 목표 물가에 가깝게 접근하고 있다라는 것은 각 국가별 통화정책 기조의 전환을 알리는 피벗의 시그널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화정책 기조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점진적으로 접근할 수 있겠죠. 보시는 것처럼 미국도, 유로존도, 영국도, 일본도 세계 각국은 저마다 상정하고 있는 목표 금리, 이것을 중립금리라고 합니다. 세계 중앙은행이 각각 우리는 이 정도가 중립금리야. 일본은 중립금리가 마이너스는 아닌 거예요. 대략 한 2%가 안 되는 1.75% 그 정도의 중립금리를 향해서 점진적으로 금리 인상하는 거죠. 미국도, 유로존도 우리가 생각하는 중립금리는 5.5%가 아니야. 우리가 생각하는 중립금리는 대략 3.5%야. 각 국가의 중앙은행이 생각하고 있는 중립금리를 향해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시대. 이 보시면 머니터리 팔러시, 통화정책이 점차 뭐한다? loosen, 완화적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remain prudent. 이거 뭡니까? 아직도 조심해야 된다. 천천히 해야 된다. 점진적인 금리 인하가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까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물가가 다시 반등할지 모르고 하기 때문에 통화정책 기조의 점진적인 전환은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급진적이지 않고 점진적이어야 된다. 경제 위기를 가정한다면, 대공황을 가정한다면 점진적인 금리 인하라는 것을 제안할 수 있을까요? 급진적인 금리 인하를 해야겠죠. 마치 팬데믹 때처럼, 마치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통화정책 기조에 점진적인 전환이 있을 것이다 라고 가정하시면 좋겠고, 세계 주요 신흥국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점진적인 통화정책 기조의 전환, 흐름을 가져갈 것이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높았던 금리의 부담에서 벗어나서 기업들이 이제 금리가 점차 낮아지니 이 정도면 내가 신산업 투자할 수 있겠어. 대출 의존해서 사업해 볼 수 있겠어. 그러면 그런 것들이 채용을 이끌고 소득을 늘려놓고 그게 소비로 전개되는 선순환을 나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제가 담긴 OECD의 전망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걱정인 것은 몇 가지 불안 요인이에요. 2023년에 찾아왔던 금융불안, 뱅크데믹 현상, 그런 현상이 사라질까? 어쨌든 높았던 금리 상황, 이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를 높였던 상황에서 발생했었던 그런 금융불안 현상이 점차 완화될 것이다. 금융불안 문제가 다시 고조되는 것이 아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금융불안 상황, 그리고 2020년 팬데믹 때의 금융불안 상황, 그리고 2022년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상할 때 나타났던 금융불안, 그때의 상황이 아니라 지금은 금융불안 상황이 상당 부분 안정화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융불안 상황이 안정화됐기 때문에 역시 불안 요인은 상당 부분 사라진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Financial condition, 금융 상태가, 금융시장의 상태가 accommodate, 상당 부분 정착되고 있다, 적응하고 있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네요. 끝으로 그러면 OECD는 아무 리스크 요인이 없다고 판단할까? 리스크 요인 있습니다. 어떤 리스크 요인을 OECD는 걱정하고 있을까요? 중대한 uncertainties, 중대한 불확실성이 persist, 여전히 존재한다. 보시면 trade policy uncertainty, 그러니까 사실 미국의 트럼프 2.0 시대가 시작되면 얼마나 강도 높게 관세를 올릴지 몰라요. 얼마나 강한 경제 제재를 가할지 몰라요. 중국은 또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요. 그러면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 전개되고 서로 보호무역 조치를 단행하고 극단적 보호무역주의 시대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2025년 초에 작용된다면 보시는 것처럼 2017년, 18년, 19년 동안
트레이드 팔러시 언서턴티가 고조됐었던 국면이에요. 이때가 트럼프 일기 때거든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크게 끌어올릴 때 나타났었던 무역에 있어서의 긴장감. 우리 한국도 대중국 수출이 제약이 되고 굉장히 어려웠었던 국면입니다. 근데 이제 2025년 1월이 오면 이런 트레이드 팔러시 언서턴티가 더 고조될 것이다라고 OECD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계 경제가 그래도 정상화되고 있는 듯이 강한 성장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미약하게나마 큰 위험 없이 그냥 저성장 고착화로 가고 있는 와중이지만 이러한 거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니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한국 같은 나라는 상당한 위험 요인이 추가적으로 작용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OECD는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제안하고 있나요? 제가 이 보고서 200여 페이지짜리를 다 소개한 건 아니니까 오늘 소개해드린 이야기 중에서 크게 1, 2, 3번 세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께 있는 그대로 전달해 드려볼까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세계 경제 성장세가 아직은 그래도 괜찮다, 불안하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뭐가 남아있다?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무역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망신흥국을 대상으로 수출 구조를 개편하고 수출 신시장을 확보해 나가는 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제 의견도 여기서 보태서 드립니다. 두 번째, monetary policy 같은 경우는 continue to ease 해야만 한다. 완화적으로 전환해야만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prudent, 조심해야 되고 데이터 디펜던트하게 봐가면서 조심스럽게 천천히 완만하게 점진적으로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해야지 급하다고 경기 부양해야 된다고 대대적으로 금리 인하하면 안 된다. 점진적인 금리 인하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각국 정부는 계속 스텝업 컨솔리데이션이 필요하다. 특히 뭐를 위해서? Public Financial Sustainability. 금융 불안이 야기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런 통상 정책의 불안으로 금융시장에 전이가 될 수 있고 그게 일정 부분 어쩌면 불안으로 야기될 수 있고 금융 불안이 많이 해소된 건 사실이지만 이 서스테이너빌리티를 다시 해치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역시 통화 정책을 완화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로 인해 야기될 금융 불안들, 예를 들어서 가계부채 급증이라든가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연결될 수도 있으니 그런 부작용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거시금융 안정책들을 같이 마련해야 된다라는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한국 경제 정말 세계 경제는 녹록지 않고 저성장 고착화되는 국면에 무역에 있어서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 가계, 기업, 정부 3대 주체가 이런 25년 경제를 거의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OECD 경제 전망에 기초해서 나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